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만주와 한국 여행기라는 책입니다. 지으신 분은 나스메 소세키, 그리고 옮기신 분은 김유영 님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도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위궤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이고 평론가이자 영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에 영어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유학한 후에는 제1고등학교 및 도쿄 제국대학 그리고 메이지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후 처녀작인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통해서 아예 교직에서 퇴직하고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해서 전업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도련님, 산시로, 그 후, 문 등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일본 근대문학사에 큰 획을 긋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초판이 2018년 3월에 나왔는데요. 제목은 만주와 한국 여행기지만 주된 내용은 만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계획은 만주와 한국 여행기라는 기획으로 신문 연재를 하면서 집필된 기획문이었지만 작가의 사정으로 만주에 관한 내용만 다룬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치쿠마 문고의 나스메 수세키 전집 7권, 1988년에 나온 전집에 만주의 여기저기라는 제목의 책을 번역한 것인데요. 나스메 소세키가 1909년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42일간에 걸쳐서 만주와 한국을 여행하고 다녀와서 190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1회에 걸쳐서 아사히 신문에 연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앞부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만주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와 한국 여행기, 나스메 소세키. 1장. 내가 남만철도에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지?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자 남만철도의 총재는 다소 어이없다는 얼굴로 자네도 어지간히 바보로군 이라고 말했다. 제 코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대수로울 것도 없었기에 딱히 대꾸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코는 웃으면서 어때? 다음에 내가 한번 좋은 데 데려가지? 라고 말했다.
제코의 데려가지 라는 말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24, 5년 전에 간다의 오가와정 앞의 싸구려 튀김집에서 밥을 산 이래 그는 이따금 어딘가 좋은데 데려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변한 곳에 데려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대략 그 정도 수준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끄덕이고 말아버렸다. 이런 시큰둥한 대답을 들은 총재는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보고 오는 편이 좋아. 자네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거만하기까지 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곤란해져. 라고 나름 설득력 있는 말을 했다. 듣자 하니 제코가 박한인가 어딘가의 여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팁을 낸다고 한다. 나는 제코와 함께 직접 가서 그 어마어마한 팁이 여관의 주인이나 하녀 그리고 머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보고 싶어졌다. 그러면 자네를 따라서 한번 가보고 싶네. 라고 부탁하자 그야 상관없지. 함께 가는 것이 싫다면 따로 가도 상관없다네. 라는 답장이 왔다. 그러고 나서 언제쯤 같이 갈 수 있는지 몰랐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다려보니 8월 중순쯤에 심부름꾼이 와서는 언제든지 나설 채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물어왔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10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박한에서 배로 떠나는데 괜찮겠나? 라고 하는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도 잘 알겠네 라고 승낙했다. 그 다음에는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예정되었던 배의 다음 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나? 라고 하는 편지가 왔다. 그것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자마자 나는 갑자기 급성 위염으로 덜컥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이래서는 아무리 약속을 중시하는 나로서도 출발일까지 완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위경련이 계속돼서는 약속이 문제가 아니다. 박한도, 팁도, 제코도, 다렌도 엉망진창이 됐다. 단지 온 세상이 새카맣게 보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여행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 뒤로 나의 위는 가스인지 무엇인지로 가득 찼다. 식기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났다. 인간이란 동물은 무엇이 필요해서 밥 따위를 먹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얼음만 씹고 있노라면 깨끗하고 부족할 것 하나 없지 않나? 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베갯 머리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곱씹어 보자니 떠들어대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수다쟁이만큼 한심하고 천박한 것이 따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눈을 뜨고 책꽂이를 둘러보니 책들로 빼곡하다. 책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색에, 제목도 서로 제각각이었는데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건 무슨 취향일까? 그리고 무슨 까닭에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처럼 나열해 둔 걸까? 실로 여간 귀찮은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데이지 씨가 이불 옆으로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는 것도 바보 같고 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의사가 와서는 이래서는 여행은 무리예요. 의사로서 반드시 만류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교했지만 지당하다고도 혹은 어림도 없다고도 그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만 갔다. 하지만 병은 여전히 몸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윽고 출발 전날이 돼서야 나카무라에게 전화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나카무라는 몸조리 잘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2장 소형 증기선에서 내려 데스레이마루의 배전에 오르자마자 상선 회사의 오카와 히라시는 어떻게 총재님과 함께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라고 물어왔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시금 사무장 사지시도 총재님과 같은 배로 오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물어온다. 살롱의 입구에서 마주친 선장도 마찬가지로 총재님과 함께라고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만 이라고 물어온다. 이렇게 모두가 총재님, 총재님이라고 노래를 불러서야 제코라고 부르기가 갑자기 두려워진다. 어쩔 수 없이 네, 총재님과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예, 총재님과 같은 배에 타기로 약속했었습니다만 이라고 갑자기 25년간 익숙했던 제코라는 호칭을 아껴두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데스레이 마루를 시작으로 다렌에서 만주 일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이윽고 안동현을 거쳐 한국에까지 계속되었는데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총재라고 하는 말이 세인들에게는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 친구인 나카무라 제코를 대표하는 명사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야단스러운 데다가 너무나도 친근감이 없으며 도드라진다. 영 멋대가리가 없다. 설령 세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 하나만큼은 역시 옛날 그대로 제코라고 편하게 부르고 싶었지만 중과부적으로 50일간 내내 모처럼의 친구를 마치 타인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러웠다. 배 안에서는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입춘으로부터
210일째가 되는 날 고베를 떠났기 때문에 얼마간의 풍파는 각오를 하고 떠났지만 날씨는 의외로 쾌청했기 때문에 고베에서 다롄에 도착할 동안 거의 느긋하게 지낼 수 있었다. 갑판 위에는 젊은 영국 남성이 개를 안고 온화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바다의 모습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누구죠? 라고 사무장인 사지 씨에게 묻자 그는 영국의 부영사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정말로 부영사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22살의 청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개는 매우 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긴 견종이 불도그인 걸 어쩌겠나. 이미 그 시점에서 평범한 외모와는 인연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딱히 그 녀석만을 탓하는 것은 잔혹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후 그 개는 주인과 함께 다롄으로 건너가 야마토 호텔에 숙박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얼굴과 딱 맞닥뜨리고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원래부터 개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식당이었지만 잘못 찾아 들어온 듯 싶었다. 그 주인도 그때 식당에 있었는데 주인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언성을 높여 개를 꾸짖는 것이 비신사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그 묘한 얼굴을 한 녀석을 겨드랑이에 끼고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그 모습은 매우 우아했다. 그는 무거운 개를 마치 보따리처럼 가뿐하게 겨드랑이에 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식탁 사이를 큰 걸음으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 뒤로 사라졌다. 그 사이 개는 짖지도 않으며 낑낑대지도 않았다. 마치 탄력 있는 부드러운 기계가 순순히 자연의 힘을 따르는 것처럼 얌전히 안겨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은 누차 얘기한 대로 기묘했지만 행실은 매우 기품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개와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3장 지루해져 갑판으로 나가 건너편을 바라보니 개었다고도 흐렸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날씨 속에 검은 그림자가 연기를 내뿜으며 고요한 하늘을 검게 물들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한동안 그 자취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등 의자에 몸을 뉘었다. 예의 영국 남자가 오늘은 개를 의자 다리에 메어두고 긴 다리를 그 위에 길게 뻗고 책을 읽고 있었다. 또 한 명의 외국인은 살롱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어딘가에 가고 보이지 않았다. 미국 선교사 부부는 자리를 선장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갑판 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다만 엔진 소리만이 발바닥에 울릴 만큼
강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다. 잠에서 깬 뒤에는 살롱으로 돌아가 사파가 들어있는 미국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 옆에는 일본 잡지도 대여섯 권이 구비되어 있었다. 모든 책에는 사지문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사무장인 사지씨가 자신이 읽기 위해 상륙했을 때 구입하여 읽은 뒤에는 배의 도서관에 기부한다고 그에게서 직접 들었다. 그는 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의 저서도 읽었다고 한다. 그가 친구인 구로 야나기 가이슈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기에 가이슈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눴다. 다시 방을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까 검은 그림자를 파도 위에 남기고 저 멀리서 움직이고 있던 배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 배의 크기는 데스레이 마루와 거의 같은 정도라고 생각되지만 금세 이 정도로 따라잡힌 걸로 보아서는 속도는 상당히 느린 듯 싶다. 난간에 턱을 괴고서 보고 있자니 데스레이 마루가 시시각각 따라잡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윽고 노란색 글씨로 쓰여진 에이코 마루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내가 탄 배의 뱃머리가 에이코 마루의 선미를 앞질러 선미로부터 선체 쪽으로 서서히 밀고 올라갔다. 배는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거의 나란하게 나아갔다. 앞으로 7에서 8분여가 지나면 내가 탄 배는 완전히 에이코 마루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다. 약 100m는 될 것만 같은 두 배 사이의 간격이 때때로 묘하게 가까워졌다. 건너편의 갑판에 있는 승객들의 그림자를 확실하게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보아하니 모두 하나같이 서양인이다. 그 중에는 망원경을 꺼내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내 망원경은 필요 없게 되었다. 머리색부터 얼굴 생김새까지 갑판에 서 있는 사람은 서로 선명하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배는 가까워졌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배가 지금보다 몇 배의 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에이코 마루의 선체가 바닷물을 얇은 계곡물처럼 가르며 6척 정도의 눈앞의 거리에 검게 솟아오른 순간 충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건너편의 선수가 나의 눈앞에 스치듯 빠르게 지나며 다가와 결국에는 중둔갑판의 모서리에까지 와서는 쿵 하고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갑판 위에 매달려 있던 보트 두세 척이 뒤집혔다. 보트를 연결하고 있던 철봉은 아무렇게나 휘었다. 에이코 마루의 선원은 손뼉을 치며 와 하면 마구 소리를 질렀다. 나의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외국인이 기묘한 목소리로
땜인지 뭐라고 하는 소리를 했다. 1시간 후 사지씨가 와서는 나스메씨, 몸을 비켜 피하다에 비켜 피하다는 어떤 한자를 써야 좋을까요? 라고 묻기에 아, 그것은 말이죠. 라고 대꾸했지만 사실은 나도 잘 몰랐다. 환전할 때 채라는 한자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자 사지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얼굴로 아니, 그것은 물건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한자죠? 라고 따지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냥 히라가나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다. 사지씨는 어이없다는 듯 갸웃거리며 나갔다. 나중에 듣자 하니 충돌에 대한 심할서에 본배는 몸을 피하려고 했으나 라고 하는 문구를 넣고 싶었다고 한다. 사장 배가 이다 강길슥의 돌담 같은 곳으로 접어든 탓에 이곳은 마치 바다가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해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의 쿨리들로 한 사람도 더러운데 둘 이상 보이니 더욱더 볼꼴 사나웠으며 이렇게나 많이 뭉쳐 있으니 더더욱 거북스럽기 그지없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멀리서 이 군집을 내려다보며 참, 정말 기묘한 곳에 도착했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배가 점점 강 기슭에 가까워짐에 따라 모자를 흔들어 지인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선교사인 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나카무라 씨가 아마도 나중 나오셨겠죠? 라고 웃으며 인사치레를 건넸으나 전보도 보내지 않았고 언제 도착한다고도 알리지 않은 나의 도착을 아무리 권세가 등등한 총재님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리 만무하다. 나는 난간에 턱을 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우선 제 고이 집에 가서 여관을 물어본 뒤 그곳으로 향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배는 유유히 저 더러운 쿨리 무리 앞에 가로로 멈춰섰다. 배가 멈추자마자 쿨리들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갑작스런 소란에 조금 겁이 났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상륙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었기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턱을 괴고서 이와 같은 해안가의 혼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사지씨가 와서는 나스메 씨는 어디로 가시죠? 라고 물어봤다. 일단은 총재님 댁에 가볼까 합니다. 라고 대답할 무렵 키가 크고 감색 하복을 입은 멋진 신사가 와서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왔다. 비서인 누마타 씨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나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누마타 씨는 이번에 고향으로 초청한 노인을 자택으로 안내하기 위해 배 마중을 나오게 되었는데 같은 데스레이마루에 내가 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만나러 온 것이다. 그럼 호텔에 마차로 가시죠. 라고 누마타 씨가 사지 씨에게 말했다. 해안가 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마차가 늘어서 있다. 인력거도 많이 있었지만 인력거는 어차피 모두 저 소란스런 패거리들이 끄는 것으로 내 집과 비교해 보자면 느낌이 매우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마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거리들이 모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같이 쿨리처럼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마차를 보자면 그 옛날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가 다롄에서 철수할 때 마차들이 그대로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 하나하나 정성스레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묻었던 것을 중국인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찾아다닌 끝에 하나둘 파낸 것이라고 한다. 하나하나 파낼 때마다 큰 난리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롄 전체를 종횡무진으로 끝없이 파댔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이었기 때문에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소문보다 그럴듯한 데가 있는 데다가 더욱이 이 마차들을 보면 누구라도 그 소문에 납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진흙투성이었다. 그 중에는 도쿄에서도 손쉽게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신형 마차가 2대가 있었다. 마부는 훌륭한 제복에 빛나는 긴 부츠를 신고 살찐 하얼빈산 말의 고삐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사지 씨는 배에서 해안가에 걸린 다리를 건너서는 애써 일부러 그 수라장을 뚫고 나를 깨끗한 마차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서 타시죠. 라고 권유하고 나서는 이내 마부를 향해 총재님의 자택까지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마부는 금세 채찍을 들었고 마차는 이 아수라장을 천천히 나아갔다. (5장) 문을 통과해 마차의 바퀴가 자갈 위에서 약간 삐걱거린다고 느낄 무렵 말은 큰 현관 앞에 조용히 멈췄다. 돌계단을 올라 입구에 서자마자 얼굴이 하얀 15살 남짓한 급사가 튼튼한 떡갈나무로 된 문을 안쪽에서 열고는 나의 얼굴을 보며 인사했다. 벌써 돌아와 있는가? 라고 묻자 아직이라고 한다. 부재 중이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돌 위에 서서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 조금 전의 누마타 씨가 있다. 자, 들어가시죠. 라고 하기에 안으로 들어갔다. 누마타 씨가 앞장서서 홀의 끝에 있는 두터운 문을 열었다.
그 문 안쪽에 머리를 들이밀고 들여다보니 이것 참 터무니없이 넓다는 생각이 들었다. 숫자 개념에 약한 체질이기에 다탐이 몇 개 분량인지 도통 짐작할 수는 없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기다란 사찰의 본당쯤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넓은 저택이 단 한 장의 융단으로 덮여 있는데 내 귀퉁이의 일부만이 화사한 직물의 색과 어울려 어둑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큰 융단 위에 응접용 의자와 탁자가 달랑 두 곳에 놓여 있다. 한쪽 탁자와 다른 한쪽의 탁자는 마치 옆집의 객실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누마타 씨는 나를 그중 한쪽으로 안내하여 자리를 내어주었다. 위를 올려다보자 천장이 지나치게 할 만큼 높다. 아니, 높을 수밖에 없다. 방의 입구는 2층과 맞닿아 있는데 2층의 난간으로부터 내가 앉아있는 곳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의 머리 위는 1층의 천장 겸 2층의 천장인 것이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이 넓기만한 응점실은 사실 무도회장으로 이를 내려다보는 난간이 달린 2층은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빨리 알려주었어야 안심했을 것을. 이런 반구도 없이 갑자기 불상 없는 본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받은 덕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련의 체제 중 몇 번이고 이 방을 가로질러 체코의 서재를 향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처음 한 번으로 좋겠지만 지날 때마다 이내 부처님을 떠올리곤 했다. 방을 들어가면서 보이는 오른쪽에는 대로변으로 창문이 나 있었으며 좌측 한가운데에는 긴 막이 옆방 사이에 칸막이에 드리워져 있다. 정면에는 5척 정도의 분재가 2점이 놓여 있으며 그 옆에는 아름다운 모습의 장식품이 놓여 있다. 새끼 돼지 정도의 크기였는데 이것은 마미아나 지사의 응접실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한 쌍을 둘로 나눈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 기다란 막 위에는 큰 편액이 걸려 있다. 그 좌측 끝에는 작은 글씨로 남만철도회사 총재 고토 신페이라고 쓰여 있다. 그 서체는 샹하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간판과 유사하며 자획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토 씨도 만주에 왔었던 만큼 글씨가 늘었구나 라고 감탄했으나 사실 내가 감탄한 것은 고토 씨의 휘호가 아니라 천국 황제의 친필이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하사라는 글씨를 보지 못한 데다가 고토 씨의 이름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다. 고토 씨도 말이지, 천국의 황자를 만나서 이렇게나 초라하게, 게다가 반말로 불려서는 곤란하다. 높은 사람으로부터는 함부로 하사받은 것 따위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마타 씨는 급사를 불러 이곳 저곳에 전화를 걸게 하여 제코의 행방을 수소문해 주었으나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함대가 항구 내에 정박하고 있는데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야구 시합이 오늘 있기 때문에 시합을 보러 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는 와중에 넓은 응접실이 이윽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방에라도 가셔서 기다리시죠. 그렇지만 이곳은 회사 숙소이고 하니 역시 야마토 호텔로 가시는 편이 좋으시겠죠? 라고 누마타 씨가 친절하게 직접 나를 호텔까지 안내해 주었다. (6장) 목욕물을 태워 주었기에 오래간만에 소금기 없는 물에서 한참을 늘어져서 자고 있노라니 누군가가 욕실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린다. 지금까지 욕실에서 누군가의 방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욕조 안에서 몸을 일으킨 채로 다소 망설이고 있자니 노크를 한 쪽도 어떻게든 최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나고 생각했는지 다시금 똑똑하고 노크를 한다. 아무리 노크를 한다고 해도 설마 알몸으로 뛰쳐나가 욕실의 자물쇠를 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욕조 안에서 큰 소리로 어이, 무슨 일인가? 라고 용무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간 유리 건너편에서 문 좀 열어보게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라면 열어도 지장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여 몸 전체에서 물방울을 흘리며 알몸으로 자물쇠를 열자 아니나 다를까 제 코가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 있다. 그는 온다면 전보라도 한 통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다. 어디에 갔었나? 라고 묻자 야구를 보고 그 후에는 뱃놀이를 했다고 인사를 건넨다. 밥을 먹었으면 놀러 오게나 안내할 테니 라고 하기에 알겠네 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문을 잠갔다. 그러면서 여보게, 이 호텔은 조금 답답하다네. 유카타만 입고 어슬렁거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 이라고 하자 그는 여기가 싫다면 류오토 호텔로 가게나 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예의 시각에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을 때 처음 보는 서양인과 합석하게 되었다.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 아무리 해도 재채기가 나네요. 라며 손수건을 코에 대었으나 재채기는 여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재채기가 얼른 나오라고 기원해 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신은 리순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리순에 가본 적이 없다면 알려주겠다는데 언제 기차로 가서 어디를 보고 그러고 나서 언제 열차로 돌아오면 좋다고
자신의 일정 그대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렇군요 라고 하며 연신 끄덕였다. 이어서 당신은 모지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석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많이는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실 많이 나는지 어쩐지는 잘 몰랐다. 잠시 후 당신은 리순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해왔다. 다소 이상했지만 귀찮아서 아직 안 가봤습니다. 라고 나도 아까의 대답과 똑같이 대꾸해 두었다. 그러자 리순에 가려면 오전 8시와 11시에 기차가 있는데 라고 아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가이드 같은 소리를 한다. 조금 전에 일도 했고 해서 나도 조금 전과 다름없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돌연 당신은 일본인이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으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라는 생각에 조금 불안해졌다. 내가 일본인이라는 소리를 듣자 이 남자는 자기도 40년 전에 요코하마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에 정말로 모범적인 국민이라는 등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다. 모처럼의 기회라고는 생각했지만 제코와의 약속도 있고 해서 적절한 시기를 보아 대화를 일단락 짓고 이 노인과 헤어졌다. 밖으로 나오자 아카시아 잎이 상쾌한 밤 공기 속에 조용히 떨어져 있었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건너편에 울려온다. 어둠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서양인이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 아마도 호텔로 돌아가는 것이리라. 말은 현관 앞에 두고 온 듯하다. 제코 저택의 옥상에 솟은 가늘고 긴 탑은 검푸른 하늘의 한편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고 다리엔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을 하늘에는 내지에서 볼 수 없는 깊은 색의 저편에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